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작 성형외과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박선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올바른 성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보 전달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는 이전에 비욘디에서 이제 촬영을 몇 번 해봤었는데 오늘 우리 박선영 원장님은 오늘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박선영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성형외과 의사회에 윤리이사로 또 재직 중이시기도 하고요. 원장 일도 하시면서 또 학회 일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이 첫눈이 내렸는데 맞아요. 제가 네네네. 방송 촬영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갑자기 첫눈이 와서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년보다 뭐 한 보름 일찍 온 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소원 비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원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형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의학적인 정보 또한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성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인문학적인 분석을 같이 융합해서 올바른 성형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두 원장이 생각하는 올바른 성형에 대한 정답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준비한 게 이제 성형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들께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형외과 혹은 성형수술이라는 게 어떠한 식의 발전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고요. 네, 일단 성형외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본다라는 건 결국에는 현재의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성형외과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의는 지금부터 600년 전이나 내려졌는데요. 그때도 지금하고 정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선천적, 후천적 변형을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의학에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성형외과라는 성형외과라는 이 학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 후천적 변형을 보수시키는 형태의 기계, 결국 아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능적인 장애와 보이는 모습을 정상에 최대한 가깝게 돌리는 게 사실은 성형외과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우리 PPT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 그림 보면은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도 보면 이렇게 코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때부터도 기원 전부터도 심한 병형이 있을 때 그것을 복원하는 그 기술이 벽화로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제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코 수술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요, 요 첫 번째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이분이 뭐냐면 코가 사라진 부분을 이 이마 쪽에서 피판을 돌려서 코 성형을 해낸 모습입니다. 이게 인도에 남아있는 그림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형외과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코성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히포크라테스죠. 근데 우리가 의사들이 보통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전에 보통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죠. 뭐 원장님도 하셨고 저도 했겠지만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제 의학의 아버지죠. 기원전 460년에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요즘은 의사로서의 윤리적인 상징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그 자체가 의사로서 윤리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요 20세기에 만들어진 제네바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남긴 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0세기에 제네바 선언문으로 나왔던 선언문이 이제 일종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가장 이제 로마에서 셀수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기원전 25년에 나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레전트 시절 때만 해도요.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메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구순구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 보겠습니다. 구순구계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줄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입술, 인중, 코 이 부분 쪽으로 결손이 생기면서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수술 방법인데요. 사실 이 수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줄어든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출산 전에 이제 출산 전 진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근데 하여간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이 셀수스라는 로마에서 있는 이 셀수스라는 사람이 맨 오른쪽 여기 그림을 보시면 벌써 이때부터 구순구계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술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순구계열 연구를 굉장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러니까 레지던트 시절을 할 때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힘들었던 면도 있지만, 뭐 수술이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면도 있지만, 이 수술이 결국에는 현대적인 코 수술, 현대적인 입술 미용 수술, 그리고 얼굴의 전반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개념을 전부 영향을 받았던 수술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참고로 대부분의 구순구계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신드롬을 갖지 않은 이상은 보통은 뭐 지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를 갖지 않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이제 낳지 못하고 세상에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저를 가르쳤던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구순구계열로 수술을 받고 의대 교수님 돼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전 진단돼서 뱃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걸 놓치더라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거를 충분히 재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서양의 문명이 르네상스 이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서양의 암흑기였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랍 쪽의 의학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서양에 비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터번을 쓴 이 분이요. 가장 이제 아랍에서 유명한 타스리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서기 1000년경에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분이 남긴 책인데요. 이 알부카시스는 자기가 직접 발명한 수술 도구나 이런 거를 여기다 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이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쓰는 수술 기구와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스톤이 달린 주사기도 이 알타스리스피를 비롯한 아랍 의사분들이 다 고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랍의 의학 기술이 훨씬 앞서 있던 바로 요 시기, 그 기원 후 1000년, 요 1000년까지의 시기까지는 아랍 쪽이 훨씬 우세하게 인도 아랍 쪽에 앞서 있었지만, 한 가지 큰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서양으로 의학 기술은 모두 다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인데요. 자,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이 혹시 뭔지 원장님 아시겠나요? 가운데 아주 훌륭한 성처럼 보이는 거죠. 피렌체인가요? 아닙니다. 피렌체와 가까운 이탈리아의 볼로냐입니다. 네. 볼로냐는 왜 유명하냐? 가장 최초의 대학이 생긴 도시거든요. 지금 요 그림이 볼로냐 대학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이 볼로냐 대학이 생기고 이곳에 의과 대학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체 해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해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볼로냐 대학이 생긴 이 1088년을 이유로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아랍 쪽에서 서양 쪽으로 급격하게 의학의 중심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로냐 대학의 의대 교수인 탈리아 코치가 코의 재건 수술을 체계화시켰고요. 피판술이라고 해서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결국 다른 부분의 살을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걸 일종의 피판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피판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탈리아 코치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킨 성형수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형수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 맨 오른쪽에서 보시면 뭐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뭐냐면요. 피판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손이 생긴 위치를 커버해 주는 게 결국 이 피판술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보통 꼽습니다. 첫 번째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시기가 언제냐? 보통은 첫 번째로는 볼륨화 대학이 생기면서 해부학 교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해부학이 급진적인 발전을 하면서 피판술의 개념이 생겼다. 그러니까 피판술의 개념이 해부학과는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왜냐면 전시 상황 때는 외과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 상황에 이제 뭐 총을 맞고 결손이 생긴 부위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상을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외과적인 치료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 기간 중에 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특히 성형외과 영역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일을 하는 의사가 많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연부조기 결손 치료에 대한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외과 의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때부터 성형외과 의사로 일컬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형외과라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 이 분과 자체가 바로 이때부터 이제 기틀이 잡혀가고 명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된 지금은 사실 성형외과 영역 자체가 눈부시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에 놀라운 결과가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메틱 서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수술은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용수술은 정상인들에게 시행되는 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사이 즉 20세기 초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유럽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뭐냐면 미용실에서 수술을 하는 돌팔이 미용 의사들 무리가 횡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련도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문이나 여성 잡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해대게 되고요. 그러면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당신은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가운데 부분의 그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업도 잘 구하고 인상을 좋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PR을 하면서 수술비는 상당히 높게 받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뷰티 닥터가 당시로서는 좀 사기스럽던 돌팔이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또 매도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재건 및 미용 수술을 제대로 공부한 의사들은 사실 성형외과 의사를 조직해서 이때부터 이들과 이제 따로 차별화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건 수술이나 성형 쪽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해박한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들과 단순히 미용실에서 이제 환자들에게 미용적인 시술을 하는 의사들로 나눠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찰스 밀러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찰스 밀러 사건은 현대적인 미용 수술의 아버지라고 엄청 유명하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1907년에 미용 수술을 집대성한 굉장히 큰 책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찰스 밀러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인데요. 찰스 밀러 자체가 이제 파라핀이라는 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파라핀을 넣으면 환자들이 볼륨감이 살아나면서 좋아지네, 주름이 개선되네 라고 해서 파라핀을 사용하는데 이게 전신적으로 코의 조직의 괴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신적으로 피를 타고 들면서 폐색전증이나 정맥경 등을 만들면서 이 찰스 밀러는 한순간에 파라핀의 사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사람이 미국에서는 헨리 샤이어슨이라는 인물이 대단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한 여배우를 수술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명성을 얻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이 사람은 또
이물질을 넣는 수술이나 이런 걸 하면서 부작용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이 계속 발생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타임지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돌팔이의 제왕이다라고 해서 커버지에까지 싣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용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전쟁이 물론 끝난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자본주의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시는 성형외과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형외과? 미용적으로 나를 예쁘게 해주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생각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급속하게 나온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결국 선천적인 후천적인 결손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돋보이게, 나에게 좀 더 취직을 잘할 수 있게, 내가 좀 더 이뻐 보일 수 있게, 나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자체가 바로 그런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성형외과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왜 갑자기 또 성형외과 역사를 설명을 하냐 이럴 수 네. 있는데요. 저도 사실, 몰랐던 데를 네. 굉장히 잘 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저도 이거를 하면서 그동안 저도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진료를 네. 보고 환자들을 보고 하고 있었지만 이게 성형외과라는 자체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또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도 네, 좋은 많이 배우게 된 네, 것 같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성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이 과정을 저희가 왜 하는 거냐면 성형외과 의사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성형외과적인 영역은 물론 미용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뭐 터부시 여기는 것 자체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모든 미용 수술이나 시술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부학적 지식과 그 사람이 얼마 정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올바른 성형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가장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게 이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저를 또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요. 네네. 그 성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재건 그런 성형 수술이 있고 미용 성형 수술이 있는데 이 재건의 부위나 범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거든요. 예를 들면은 탈모가 일어났을 경우에 두피에다가 이식을 하는 것도 네네네. 이제 성형외과 영역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또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됐을 때 이거를 수지 접합하는 부분이라든지 발가락, 예를 들어서 내성 발톱 저도 요즘에는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또는 뭐 피부부터 근육 거의 모든 걸 다 망라할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특화된 눈 수술, 코 수술, 또 뭐 윤곽 수술, 가슴 수술 이 정도로만 네네. 굉장히 성형 수술의 범위가 좁혀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맞습니다. 저나 이태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이제 조금 확장하고 싶은 그런 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원장님도 그렇겠지만 저는 환자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고쳐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가장 곱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형도 사실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게 지금 가운데 있는 두 분은 70년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쁘다고 생각했던 분들을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연스럽죠. 맞아요. 자연스럽고 이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물론 성형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위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만큼 본인이 컴플렉스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형수술을 사실은 저도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이거 성형하지 말래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우리 애기 아빠는 지금 내가 아직 예쁘대요. 그냥 놔두래요. 우리 친구들은 절 여기를 하래요. 본인의 가치관 기준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많은데 성형수술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콤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을 개선해서 셀프 이스팀이라 그러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성형은 일종의 자기 개발인 겁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늘날의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며 단지 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형은 뭐냐면 단순히 불쾌한 결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게 성형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A에서 B로 모양을 바꿔서 만족감을 느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형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면 그거는 좋은 성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환자분들한테도 저는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원장님, 네. 정말 좋은 수술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것 같냐면 전 눈가 주위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눈 부위 쪽은 뭐 눈 밑도 마찬가지고요, 눈 위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진다거나 눈 밑이 불룩해지는 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좀 세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위는 사실 레이저나 이런 거로는 해결하기는 사실 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항상 그 눈 부위 쪽을 수술하거나 아니면 눈 성형을 하거나 할 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기본적인 눈을 최대한 지키되 내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난 부분 혹은 내가 선천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린다. 이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눈 성형 쪽이나 이런 부분 쪽은 만족감이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강남 원리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6, 7년 전에 한 트로트 가수를 하면 강남에 있을 때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성형수술을 했었는데 티가 안 나고 좀 뭔가 좀 더 확 티가 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싶다 해서 저한테 왔었고요. 제가 그때 눈, 코, 그다음에 턱 보형물 수술을 했었는데 환자도 수술 후에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고 저도 환자가 좋아하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몇 개월 뒤에 제가 이제 그 보땡 드림이라는 제가 그런 호텔 사이트 거기서 이제 유머 게시판을 막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형 수술의 끝판왕.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 첨부가 돼 있어서 누군지 궁금하기 때문에 클릭을 했는데 제가 수술했던 그 환자가 그 이 이미지와 거의 동구가 되면서 성형 수술의 끝판왕, 부자연스러운 성형수술 끝판왕이라고 그런 댓글이 쫙 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수술을 했고 환자들이 맞춰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술을 했지만 그걸 보고 나서 뭔가 내가 좀 뭔가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한 전환점이 돼서 그 다음부터 자연스러운 성형 그런 거 위주로 아마 저도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박 원장님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눈성형이 어떻다, 코성형이 어떻다, 뭐 윤곽이 어떻다 여러 가지 정보 전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정보 전달에 대한 유튜브는 저는 아직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많은 유튜브를 자꾸 볼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는 게 과연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성형수술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내가 성형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성형수술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제가 함부로 그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성형을 계획하거나 성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짜는 아니면 성형을 하고자 하는 용기를 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거를 꼭 결정할 때 특히 수술은요.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주치의사님하고 꼭 체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형수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욕망을 억누른다는 그 자체, 인간의 욕망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마저도 젊음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암마한테 팔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름다움과 젊음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진시황 같은 경우도 불로장생을 원했고요. 특히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도 피로써 이제 뭐 샤워를 해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피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사실 그건 동서고금 뭐 시대를 막론해서 성형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거는 저는 이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사건이다, 뭐 시퀀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수술을 난 어디 수술해야지, 난 어디 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자존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그림은 그겁니다. 파우스트한테 이제 파우스트가 이제 본인의 영혼을 파는 그 그림을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형이나 뭐 미용 시술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는 이거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사실은 언제냐면요, 뭐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자분들이 좋아할 때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시술을 받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더 자신이 있어지고 더 인상이 밝아졌다고 하고 할 때,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 상안검, 하안검을 비교를 많이 하는 네. 편인데요. 특히 이제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걸 한 번에 해가지고 네. 처음에 좀 싸납게 되더라도 맞아요. 네, 한 번에 끝내달라고 네, 하시는 네, 분이 네. 많았는데 네네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자연스럽게 최대한 거를 저도 네네.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수년이 지나서 이게 처지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뭐 눈썹 아래 거상술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마 거상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성형을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성형을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말리고 있고, 네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 자체가 이미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권유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환자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의사가 최대한 과한 성형이라든지 부자연스러운 성형을 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느끼거든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물론 경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생각하는 가치관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또 우리 박 원장님이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냐면요,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상안검을 하고 나서 옆집 순이 엄마 상안검을 수술하고 나서 인상이 더 세졌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눈 밑에 수술하고 나서 눈 밑이 약간 뒤집어졌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수술이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이든 어떤 거든지 베개 효과가 가장 완벽한 효과라면요, 여러분, 항상 목표는 90으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는 100의 효과에서 욕심을 내서 100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건 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그랬었죠. 상안검을 하게 돼도 피부가 처지면 한 5년, 10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 5년, 10년 지금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당장 내일부터 만날 순이 엄마의 친구가 또 부담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점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 리프팅에 대한 면은 좀 이거는 오늘 꼭 말하고 가고 싶었어요. 뭐냐면 요즘 리프팅이 워낙 인기가 많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프팅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내 얼굴을 최대한 탄탄한 상태로 되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사실은 그래비티를 받잖아요. 중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하든지 간에 이 중력이 끌어당기는 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실리프팅을 한다, 아니면 뭐 우리가 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이제 거상하는 수술을 해도 사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중력을 받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얼굴을 가장 탄탄한 상태로 유지를 하되 내가 느껴지는 컴플렉스 부분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자리 잡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과도한 욕심은 좋지 않다라는 건 좀 감안을 좋은 드리고 말씀입니다.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자,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본드걸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먼저 뭐 진행을 할까요? 이거는 이상적인 얼굴의 네, 상인데요. 이상적인 네. 얼굴인데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적인 얼굴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아마 각 나라에서 미인이라고 생각되는 미인들만, 거에 그렇죠. 합성을 해서 네네네. 이제 평균적인 거를 네. 냈다는 거 볼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에 갸름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동양권에 조금 더 약간 좀 광대가 좀 도드라져 있고 돌출된 형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쌍꺼풀 수술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은 또 쌍꺼풀 수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볼살을 빼거나 뭐 이런 게 광대를 없애기 위해서 광대 수술을 하거나 이거라면 미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광대에 필러를 넣는 게 그렇게 인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동양인들처럼 광대가 이렇게 나온 거를 동경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아마 그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BTS 팬이 영국의 BTS 팬이 BTS의 뭐 멤버는 누군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BTS의 그 분을 담기 위해서 완전히 성형을 한국 사람처럼 해버린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얼굴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손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얼굴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얼굴을 바꿨을 때 그거로 인해서 나의 신체적, 정신적 이런 만족감이나 건강함이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건강함이 더 증폭이 되는 게 좋은 성형인 거고 이 성형을 함으로써 내가 이 정신적 건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면 그거는 절대 좋은 성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핑거 트랩 테스트라고 제가 한 건데요. 요것도 다음번에 또 설명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요거는 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요거는 우리 얼굴에는 200개가 넘는 근육들이 미세하게 맞물려 움직이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조화를 찾지 못하는 것. 네, 이게 네. 원장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면 근육 같은 경우에도 깊이에 따라서 보통 한 3파트 정도로 나누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표정을 짓거나 그럴 때 어떤 특정 표정을 지을 때 한 가지 근육만 움직이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다가 여기에다가 갑자기 어떤 필러를 과도하게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수술을 이용해서 과한 움직임을 제한시킨다든지 보톡스를 이용해서 네. 어떤 특정 근육을 지나치게 마비를 시키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색해지고 표정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조화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글을 읽고 이제 진료 일선상상에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 저 요거 하면 요거 없어져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보톡스나 필러나 우리가 하는 미용 시술들은 대부분 어떤 원리냐면 한 가지를 타겟으로 그것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그 부분의 볼륨이 꺼져 있으면 그 볼륨을 높이는 건데요. 우리 얼굴은 정말 여러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보상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시술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적 작용으로 우리 얼굴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대신에 내가 어떠한 보상적 작용을 또 얻을 수 있고 이런 건 꼭 전문가들과 같이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뭐 피부과 선생님이나 이런 본인의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꼭 상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게 됐고요. 그래서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여러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내용은 방대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다음번 시간에 저희가 요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원장님이 이쪽 진행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저희 성형외과 의사와 성형외과 학회에서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자연스러운 성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같은 성형외과 회원 내에서도 과대 광고를 하거나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시면 이런 성형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 뜨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성형을 찾고 싶은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성형외과 전문의 구별법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전문의 자격증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여기에는 종별에 반드시 성형외과라 표시돼야 됩니다. 또 병원 입구나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성형외과 의사회나 학회에서 발행하는 이런 종신회원 또는 현판이 있게 되는데 이게 있는 경우에도 보통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성형외과 학회랑 의사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인증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현재 배포하고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게 맞다고 판단하기 일반인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의 홈페이지 양력을 봤을 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또 대한미용성형외과 정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보통 전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미용외과학회라든지 한국미용성형외과학회 또는 국제미용학회 등으로 전문의와 함께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간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보통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 그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진료 과목,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3,000여 개의 성형외과라는 그 진료 과목을 표기한 그런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백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2,000 몇백 개 정도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거를 알게 되려면 홈페이지에서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을 반드시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형코리아를 통해 검색에서는 전문의 회원 검색을 이름을 쳐서 나올 수 있는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그 질문 들어왔던 거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쪽 보시면 이제 있는데요. 저는 그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저는 필요 없는 부분 지방 빼서 필요한 부분에 지방 넣고 싶어요. 왜 지방은 지 맘대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이거 답변. 근데 뭐 이제 지방 이식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필요 없는 부분의 지방이라는 게 참 아까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얼굴에 우리가 특정 부분에 지방이 많다고 해서 이제 지방을 빼서 다른 부위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나 허벅지 이런 데서 보통 이제 지방 이식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있는 심부 지방이라는 거 이걸 함부로 빼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그렇죠. 과도한 양을 빼는 네네. 거는 위험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얼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을 흡입을 해서 과도하게 흡입한 경우에는 원치 않는 주름이라든가 보조개 같은 게 형성돼 버리면 굉장히 교정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부분 지방을 직접 빼서 넣는 방법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이제 피부 시술로 이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걸 보조적으로 이용해서 네네네. 줄이고,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자가지방 이식을 허벅지나 배 같은 경우에서 빼서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은 아까 제가 요 준비한 것 중에서 얼굴은 지방 자체가요. 여기 보시면 보시겠지만 분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안면에 있는 지방도 이 팔자 쪽에 있는 지방과 눈 밑에 있는 지방, 눈 위에 있는 지방 분액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런 팔이나 다리들은 이렇게 빵 한 덩어리처럼 지방들이 쫙 이렇게 있다면 얼굴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빵 한 덩어리처럼 뭐 지방을 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왜냐면 얼굴은 지방 자체가 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고 혹은 지방 흡입을 했을 때도 빠지는 부위 자체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옛날 쌍꺼풀 수술,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일상은 교수님은 재수술 자연스럽게 가능한가요? 나이가 드니 눈이 너무 세 보여서요. 소세지 눈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네. 이거는 제가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원장님 그러니까 눈 위를 수술할 때요. 네. 환자분들을 볼 때 무조건 상안검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안검 수술이 워낙 대세적인 수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과교정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분들의 피부 탄력도 예전하고 조금 다르고요. 저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쌍꺼풀 라인 자체는 깊은 거보다는 얇은 게 더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이제 서브브로우 방법, 그러니까 눈썹 아래쪽에서 절개를 하면서 NI로 이제 비절개로 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좀 더 선호를 하는데, 사실 소세지 눈이 돼서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라인 자체의 높이가 좀 높다는 소리도 되고요. 네. 또 나이가 들면서 좀 그 부분이 깊어졌다는 소리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환자분들이 직접 진료를 해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어설픈 재수술을 하게 되면 저는 더 얼굴이, 그러니까 눈이 더 세 보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부분 자체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피부 처짐 자체나 아니면 쌍꺼풀 라인 자체의 높이를 확인한 후에 높이를 낮추는 수술이나 혹은 피부가 좀 처져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 피부를 바깥쪽 부분을 올려주면서,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사실 눈매를 쓰는 힘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소세지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드리면, 수술한 지 한 2, 3개월 됐는데 소세지 눈이라고 교정을 네. 해달라고 오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낮고 안정화되려면 6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후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혈전 때문에 약 먹는 사람도 약 중단하고 처진 눈 수술할 수 있나요? 사실 혈전 때문에 이제 어떤 약을 먹는가도 중요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형외과 의사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네네. 저는 그 약을 먹는 상태를 정확히 보통 이제 내과나 뭐 심장 관련된 그쵸, 이제 그쵸. 선생님들이 네네네. 보통 판단을 하셔서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독으로 그냥 끊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진료를 받고 있는 전문의와 상의를 한 후에 끊어도 되는지 확인을 받고 하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2주 이내에 2주 이내에. 2주 전에, 최소한 2주 전에는 끊었을 경우에 이제 출혈 영향을 이제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끊을 수 있다면 2주 전에 중단을 하고, 네. 먹는 시기도 보통 해당 과의 선생님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네.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혈전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아스피린 계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피린을 오래 드셨거나 하는 분들은 일단 해당과 내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상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혈에 피를 내는, 그러니까 피에 출혈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비타민 될 수 E가 있죠. 아마 그런 경향이 맞아요. 있는 걸로 예,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원장님, 찌찌명, 네. 원장님, 실리프팅이나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하면 얼굴 조직이 딱딱해지나요? 나중에 안면 거상할 때 방해가 되려나요? 네. 아마 실리프팅 한 네. 번으로 이렇게 얼굴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그렇죠. 이제 실을 네. 몇 개 넣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네, 있겠지만은 네.
보통 한두 번 시술로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네. 실제로 이제 실리프팅 같은 효과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오래 가는 경우는 2, 네.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부가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좋지는 보면 않죠. 네. 이물 반응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울세라 같은 그 하이프라고 하죠. 저희가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같은 이런 초음파 리프팅을 하게 되면 딱딱해지냐라고 네. 하는데 이것도 역시 반복적으로 하는 맞습니다. 경우에는 딱딱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저런 경우는 저희가 스마스라고 하는데 근육과 그 근막 주변으로 이제 조직 자체가 약간의 응고 현상을 일으키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이제 안면 가상할 때 저희가 보면은 네네네. 굉장히 딱딱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실리프팅이나 울세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프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이 들어가서 가시가 있는 실이 들어가서 얼굴에 피를 내서 그 부분이 힐링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나 이런 부분을 탄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결국 흉터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 레이저들도 결국에는 빔을 쏴서 우리가 근육을 태우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자주 해주게 되면 당연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실리프팅을 자주 받았던 분을 제가 안면거상 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안을 보니까 돌인 거예요. 안쪽이 그냥 다 단단하게 상처가 흉터화된 살로 변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울세라는 1년에 한 2번 정도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네.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리프팅은 만약에 실리프팅 한번 받으셨으면 저는 그래도 2년 정도는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실의 굵기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JNA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턱 밑살이 있는 사람은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림프 혈순환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부어 있는 건지 노폐물인지 지방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실 지방 흡입은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인 네, 것 맞습니다. 같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네. 보통 이제 턱 바깥쪽이나 이런 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방을 네, 좀 네. 흐물흐물하게 하는 그런 용액을 넣고 다시 네, 그 네. 구멍을 이제 지방 흡입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지방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원인은 여러 가지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지방이 많다고 하면은 지방 흡입이 이제 가장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림프액 순환이라든가 다른 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붓을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붓는 경우는 저는 드물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눈 쪽에 선천성 멜라닌 모반이 있어서 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 쪽이어서 눈 옆에 약간 남아 있는데 성형수술로 눈 옆도 제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레이저밖에 답이 없나요? 그리고 수술 후에 흉터가 있는데 흉터 성형으로 흉터 제거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천성 멜라닌 모반이 있으셨군요. 네네네. 저런 경우에 직접 사실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흉터 네, 교정으로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요. 레이저가 오히려 더 적합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네. 사람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태를 봐야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흉터에 대해서는 흉터 제거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피부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제거 수술이 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전문의 선생님을 정확히 보고 어떤 플랜을 짤지는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지금 뭐 그림상에 나와 있거나 이런 거 글로만 보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절개 눈매 교정 후에 스킨보톡스 절개 눈매 교정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스킨보톡스를 맞아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절개 눈매 교정을 하고 아마 스킨보톡스 위치에 따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 달이 넘었으면 큰 상관은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긴 한데 네네. 보통 이제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내성 문제 때문에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맞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을 해드린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저도 심심하면 유튜브 좀 많이 네. 보거든요.
한번 보고 나면 뭐 한 2, 3일 지나면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다른 걸 또 보게 되니까요. 이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계속 다른 게 나오고 하니까. 근데 전 한 가지만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형수술 뭐다. 단순히 불쾌한 결점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를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첫 시간이었는데 소감만 듣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이라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 혹시라도 나올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희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저희한테 진료 볼 때 해주시는 말씀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다른 분들도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게 필요해요 라고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 박 원장님하고는 또 같은 또 뭐 다른 주제이겠지만 또 이제 같이 방송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첫눈도 온 날 모두 너무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